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QE 다시 보는 QE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E 다시 보는 QE 1, 2, 3에서는 크게 중앙은행하고 일반 예금은행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일반 은행과 그 다음에 민간, 여기서 민간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가게 또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은행, 투자회사 또는 연기금, 뭐 미국으로 치면은 MMF 같은 그런 것들도 다 민간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해서 중앙은행은 3층에 있고 은행은 2층에 있고 민간은 1층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3층하고 2층, 즉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QE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느냐. 중앙은행과 은행이 QE를 하게 되면은 이전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QE라는 것을 비전통적인 그런 그 통화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3층과 2층이 하게 됐을 때는 사실 예전에 했었던 전통적인 공개시장 조작 OMO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굉장히 예전에 양이 뭐 예를 들어 뭐 10억 불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조 단위가 되는 그런 큰 규모의 거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전의 전통적인 거고, 다른 점은 3층과 2층에 있어서 그게 비전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2층, 즉 은행, 일반 은행하고 1층 민간의 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3층하고 1층, 즉 중앙은행이 민간에 보유한 채권, 보통 초창기 QE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채권들은 대체적으로 MBS였습니다. 이 MBS라는 게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다시 말하자면은 그 주택 담보 채권인 거죠. 이게 뭐냐면은 서브프라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그 은행에서 그 GSE라고 하는 정부에서 특별히 만든 이런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었는데요. 서브프라임은 그 어떤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게 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서브프라임이 됐고, 근데 이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즉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MBS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2008년, 2009년 요때 있었던 중앙은행이 개입한 건 뭐냐면은 이 MBS 가격이 떨어지니까 MBS를 보유하고 있던,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주체들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대체대조표에서 자산 부분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 보상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즉 MBS를 시중에다가 내다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헐값에 내다 팔게 되고 일종의 투매 현상이 벌어지니까 페드가, 연준이 직접 개입해서 자기가 그것을 좀 제대로 된 가격에 쳐주고 매입을 하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에 비유했던 거하고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바로 1층하고 3층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게 또 이전에는 OMO라는 것이 예전에 양이 적었는데 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함으로써 이게 비전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의미에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시중에 자금이 모자란다 싶으면 자금을 공급하고, 그거는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매입함으로써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다, 그럼 자금을 줄여야 되니까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채권을 파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 OMO라는 걸 했었는데, 비전통적이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그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OMO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양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QE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직접 민간하고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난점이 있습니다. 그 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려운 점은, 중앙은행은 민간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서로 뭐 계좌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중앙은행에는 민간이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같은 일반 가게는 아니겠죠.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가게는 아니고, 예를 들어 미국으로 치면은 뭐랄까요, 투자회사, 덩치가 아주 큰 투자회사, 그 다음에 단기 자금의 공급원인 MMF, 이런 데에 해당하겠죠. 이런 데랑 직접 거래를 하게 된 게 굉장히 큰 이 QE의 또 다른 두 가지 특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왜냐하면 이 미국 중앙은행이 생긴 지 거의 뭐 1920 몇 년도에 10 몇 년도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죠.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민간하고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층하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아래로 1층하고 거래를 직접 한다. 이게 사실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가운데 2층을 매개로 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미국의 QE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즉 페드가 민간하고 거래할 때는 그냥 서로 대차 대조표에 그 자산이 일로 옮겨갖고 뭐 부채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반 은행을 통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민간 보유의 MBS, 즉 모기지 이 증권을, 채권을 매입했을 때, 이거는 뭐 1층과 3층의 거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민간은 MBS를 10을 갖고 있다고 보도록 하겠죠. 가정을 합니다. MBS 10인데 MBS를 팔았어요. 그럼 팔면은 어떻게 되나요? MBS가 줄겠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MBS는 토탈 결국에는 0이 되겠죠. 갖고 있는 거 파니까요. 근데 이건 누가 가져가냐? 바로 중앙은행이 가져가겠죠. 그럼 페드가 MBS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일은 자산 영역 또 부채 영역에 이 모든 것들이 딱 아구가 제대로 맞게끔 해주면 되는데요. 자, 민간은 중앙은행에 돈을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누굴 이용하느냐? 바로 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민간의 것부터 보면요. 민간은 MBS 갖고 있던 거를 팔았으니까 그걸 뭔가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돈은 보통 현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 현대금융에서는 이거 다 그 컴퓨터 상에서 장부에서 너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민간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거는 민간에 보유하고 있었던 MBS가 줄어들고 그만큼 예금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예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예, 맞습니다. 은행의 부채의 예금 10이 나타나죠. 자,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자, 중앙은행 은행의 부채만 늘어났어요. 이럴 수는 없죠. 그럼 동일하게 다른 부채가 감소하든지 아니면 자산이 증가하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자산이 증가하는 준비금 10 이렇게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연준 페드의 부채에서 준비금이 10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대차 대조표 상에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재밌는 게 은행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래 거래는 페드하고 민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데, 즉 3층하고 1층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데, 3층
1층이 3층에 직접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은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즉 3층과 1층이 거래했을 때는 이러한 QE의 부산물로서 뭐가 생기냐,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민간하고 직접 거래를 했는데 민간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2층을 경유해서 가는데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은행의 준비금이 늘어나고 예금도 늘어나고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늘어난다. 이런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사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최근 초창기에는 사실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 올해 3월 말로 끝난 이 SLR이라는 거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SLR 면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또 한다면요, 자기 전체 자산이 있고 은행에 그 주식으로 되어 있는 자기 자본이 있겠죠. 자기 자본. 근데 자기 자본은 우리 알다시피 증자를 하면 늘어나고 또는 반대로 자사주 매입하면 줄어들죠. 그러니까 즉 자기 자본은 그런 증자나 자사주 매입이 없으면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중앙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MBS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산만 늘어나게 되죠. 이쪽이 늘어나는 거니까. 물론 부채도 같이 늘어나지만 어쨌든 분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요 레버리지 레이쇼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SLR의 지난 3월 31일로 만료된 SLR의 이제 본질이죠. 이게 그 면제가 만료된 겁니다. SLR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 또 오버나잇 RRP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3층과 1층이 거래를 함으로써 2층인 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은행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QE의 부산물로서 저절로 늘어난다, 확대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드 마찬가지로 페드의 대차 대조표도 확대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민간의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되냐? 민간의 대차 대조표는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갖고 있던 자산에서 MBS가 10만큼 줄어들고 예금이 10만큼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민간의 대차 대조표 크기는 변하는 게 없는 거죠. 이전에 이 MBS 매입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대차 대조표 크기 전체는 여전히 불변 상태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준비금 늘어나죠. R이라는 게 지급준비금이었으니까요. 준비금 늘어나고 M이라는 거는 예금이죠. 예금이 늘어나고 뭐 전체 신용화폐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그럼 뭐 통화량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3층과 1층의 그 거래에 의해서 2층의 대차 대조표,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자동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또 향후에 우리가 또 오버나잇 RRP나 SLR 요걸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급 준비금이 늘어났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다. 추가 대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추가 대출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대출을 한다면은 대출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실물 경제로 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 이건 가능성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아직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간의 자산 구성이 변화했어요. 요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민간은 MBS라는 골치 아픈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2008년 뭐 그 금융위기 직후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기를 본다면요. MBS가 막 부실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내가 이거 이제 매입한 가격이 뭐 예를 들어 $100였는데 주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보유한 채권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뭐 $100에서 뭐 예를 들어 $80로 줄어들고, 그러면은 은행에 민간에 이 대차 대조표가 악화되겠죠. 부채는 변하지 않는데 자산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 민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증자를 해서 그걸 메꾸든지, 아니면은 손실을 메꾸든지, 아니면은 그 MBS 같은 부실 자산을 시장에 던져서 투매를 해서 가격 손실에 가격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그 유동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투매라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중앙은행이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줬냐면은 결국에 이 QE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MBS를 매입함으로써 그거를 MBS를 예금으로 바꿔준 거죠.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이 민간으로서는 어떤 일이 향후에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말한 민간은 또 강조하지만은 일반 가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돈이 많은 민간인입니다. 즉 투자회사나 MMF 같은 데인데요. 거기서는 아주 골치 아픈 MBS가 없어지고 그게 예금으로 바뀌었어요. 즉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현금 갖고 뭘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더 이제 안전한 뭐 그 국채를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좀 더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이미 굉장히 그 수익률이 약간 좋은 거, 근데 상당히 안전에 가까운 거. 다시 말하자면 자기 포트폴리오를 그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얘기 뭐냐? 중앙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MBS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 돈은 그 MBS가 예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 매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실물 경제로 유입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MBS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던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은행의 대차 대조표도 확대되고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민간의 대차 대조표는 그대로인데 자산의 구성만 변하는 거죠. 그럼 요거랑 정반대의 것도 있죠.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중앙은행이 민간 보유의 MBS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은행이 민간한테 MBS 같은 무언가 채권 같은 것을 매각할 수도 있겠죠. 즉 1층과 3층의 거래에서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은 아니고 금리와 레포 시장과 금리와 레포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오버나잇 RRP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나잇 RRP, 영레포, 요것은 이거는 물론 페드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중국의 RRR, 즉 이게 뭐냐면 Required Reserve Ratio, 지급 준비율 인하를 했을 때 그때 중국의 영레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나라마다 영레포를 어디는 자산 왼쪽이죠. 자산에 놓고 어디는 오른쪽 부채 영역에 놓는데 성격이 정반대이다. 그런데 페드는 오른쪽에 놓습니다. 즉 부채에 넣는데요. 이 오버나잇 RRP가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데요. 오버나잇 RRP 하면은 우리가 지난
그 뭐죠? 금리와 레포 시장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보면은 페드하고 누구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주로 뭐 은행도 할 수가 있는데 은행은 굳이 오버넷 RRP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 돈을 IOER 훨씬 높은 10 bps 높은 거기다가 맡기면은 수익이 더 나니까요. 그러면은 오버넷 RRP 시장에 참여하는 데는 누구냐? 대체적으로 MMF다. 그러면 MMF가 바로 누굽니까? 은행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1층에 해당하는 민간이죠. 즉 영래포도 1층하고 3층, 즉 민간과 3층 중앙은행, 뭐 연준, 페드, 예, 둘이 서로 직접 거래하는 건데 방금 전까지 했던 중앙은행이 민간의 MBS를 매입하는 거하고는 이건 정반대죠. 왜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이 민간의 MBS를 매입했다. 그것은 돈이 중앙은행에서 민간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오버나잇 RRP는 뭐냐면은 물론 레포라는 나중에 다시 이 계약을 원상복귀한다는 그런 계약은 있지만 처음에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은 민간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고 중앙은행은 민간한테 담보를 뭘 맡깁니까? 국채를 맡기죠. 예. 이거는 요것만 딱 본다면 이건 바로 뭐냐면은 민간이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입하는 거랑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민간한테 국채를 파는 거랑 매우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버나잇 RRP도 마찬가지로 1층하고 3층의 거래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중앙은행이 민간의 MBS를 매입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버나잇 RRP 요거는 민간이 중앙은행의 채권 구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있어서는 민간은 자산의 구성만 변하게 됩니다. 민간은 지금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오버넷 RRP라는 것이라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게 되죠. 이게 왜 자산이냐? 왜냐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지금은 5bps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간의 자산 쪽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요거는 좀 재밌는데요. 민간하고 중앙은행이 거래를 했을 때 요거는 정확히 오버나잇 RRP하고 이전에 했던 중앙은행이 민간의 MBS를 매입하는 거하고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중앙은행의 부채의 구성이 변합니다. 중앙은행의 이 전체적인 대차 대조표가 이전에는 MBS 매입을 했을 때는 확대가 되는데 오버나잇 RRP를 중앙은행이 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차 대조표 크기는 그대로인데 부채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항목의 변화가 생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고 오버나잇 RRP 요게 부채가 늘어난다.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금리와 레포 금리 요거에 대한 얘기의 오버나잇 RRP를 다시 한번 더 참조하면은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거 중앙은행만 변하고 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변하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이 모두 감소한다. 요건 왜 그러냐? 결국에 이것은 1층하고 3층의 거래인 거고 1층하고 3층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층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민간이 중앙은행에서 RRP를 매수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민간이 갖고 있던 예금 100이 줄어들고 RRP를 100만큼 사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중앙은행 RRP를 샀으니까 저게 생기겠죠. 부채가 100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은 이 모든 것을 은행이 중간에서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예금이
100이 줄었으니까 예금은 은행의 부채잖아요. 부채 100 줄고, 그러면 부채가 줄었으니까 다른 부채가 늘어나든지 또는 자산이 그만큼 감소하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다른 부채가 늘어날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100만큼 감소해야 되고, 그 준비금이,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로서, 은행에 대한 부채로서 준비금도 100만큼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MBS, 중앙은행에 MBS 매입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민간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정반대이고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정반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이 경우에는 크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반대 결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단, 중요하죠. 단, 페드 빼고, 페드 제외, 페드는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에 5분의 L RRP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 그거의 부산물로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사실 이 경제에 신용을 공급하고 그 민간에 신용을 제공하고 신용을 축소시키고 하는 거에 제일 큰 역할은 사실은 중앙은행보다는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은행 가서 뭐 집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때면은, 그리고 뭐 중앙은행이 별로 큰 뭐 감독을 안 한다면은 저를 믿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서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 어디를 뭐 1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겠죠. 그 얘기 뭐냐면은, 결국에 이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아무리 늘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행하고 민간의 거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 아까 경우에는 즉 MBS를 중앙은행이 매입했을 때는 지급 준비금이 올라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5번의 RRP 역레포를 하면은 지급 준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의 대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뭐 보통 뭐 준비금을 전체 예금의 10% 예를 들자면요,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준비금이 100만 원이면 예금은 1000만 원, 요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준비금이 50만 원으로 줄었다. 그 얘기 뭐냐면 대출할 수 있는 예금을 만들어 창조할 수 있는 게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 경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재밌는 거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건 뭐냐면은 지금 결국 연준이나 뭐 ECB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이 중앙은행들의 이제 특히 연준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은, 이걸 빨리 전체 이 화폐 정책,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이 정상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는 QE 1, 2, 3에서도 밝혔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재 상태는 기형적인 상태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를 갖고 있는 준비금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지금 거의 4조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그 이전에 준비금 하면은 기껏해야 전체적인 크기가 뭐 400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뭐 100배, 거의 뭐 한 100배는 안 되지만 뭐 거의 100배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테이퍼링은 아니지만 5번의 RRP가 제가 이 5번의 RRP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테이퍼링은 아니지만 굉장히 테이퍼링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준비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은행의 대체 대조표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 RRP를 우리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RRP는 중앙은행의 부채에 있으니까 이게 중앙은행의 그 부채 쪽에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고 민간이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자산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RRP를 다른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뭐 여기에서는 제가 페드 빌이라고 하는데 FB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도 똑같죠. 이 얘기 뭐냐면은 페드가 화폐 정책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시는 거 제일 쉬운 길은 뭐냐면은 페드가 RRP 같은 이게 일종의 채권을 만들어서 민간에 민간에 공급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이 준비금은 자동적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사실 제일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페드는 왜 못할까요? 그거는 뭐 너무 간단합니다. 현재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페드 빌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재무부 채권에서 트레저리 빌이라고 그러죠. 트레저리라는 게 이게 재무부라는 뜻인데요. 트레저리 빌 이렇게 즉 국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트레저리 빌이 뭐 국채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부만 발행할 수 있어요. 미국의 법에 의해서는. 그런데 중앙은행이 만약에 발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중앙은행 채권이죠.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채권이죠.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부채의 현금화, 부채의 화폐화해서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법에 의해서 이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는 어떠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그 국채가 있죠. 그게 바로 이 국채라기보다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페드빌 또는 뭐 센트럴뱅크 CBB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통안채입니다. 통화안정 채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도 2020년 3월 그 코로나 때 그 양적 완화라는 걸 본격적으로 해봤었는데요. 언제든지 쉽게 이런 방법을 우리가 통한다면은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중국에는 이걸 양피아라고 있는데요. 중앙할 때 앙자입니다. 이게 앙표 뭐 중국식 발음으로는 양피아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는데요. 뭐 요게 있는 나라는 꼭 뭐 아시아만 있느냐? 예를 들어 영국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아마 페드의 또 다른 이제 오버넷 RRP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법안 통과하려면은 미국 의회를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봐라 오버넷 RRP 1조 달러 몰렸는데도 우리 아무런 문제 없다. 근데 여기에서 했던 건 뭐냐? 이거 결과는 은행의 준비금이 감소하고 우리는 원래의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이전 또는 지금 페드의 대체 대조표가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니까 이거를 현실화하는데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면 페드 빌이라는 거, 페드가 발행한 채권 이런 거 우리 충분히 요거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런 또 아주 깊은 뜻도 있지 않나. 오버넷 RRP라는 것이 그렇게 혼자서 한번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3층과 1층이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QE에 대한 건데요. QE라는 것은 요거는 통화 정책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은행하고 OMO를 대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느냐 이런 통화 정책이 있고 또 중앙은행이 1층하고 아까는 2층이었다면 1층하고 직접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펼치느냐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도 그 3층하고 1층이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은행이 1층에 있는 걸 매입하는 것도 있고, 또는 중앙은행이 1층에다가 매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다면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 QE하고 만나면은 어떠한 그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작다. 왜냐면은 중앙은행 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민간하고 거래하는데, 그 민간이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 같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굉장히 뭐 돈 많은 MMF라든지 큰 투자회사, 이런 기관들하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은행에 늘어난 지급준비금, 은행이 늘어난 예금이 어떻게 민간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같은 가게, 뭐 오늘 돈이 없었는데 은행이 돈이 생겼다고 내가 은행에 가서 저한테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봤던 거라면은, 통화정책의 어떻게 보면 QE의 한계라면은 중앙은행이 민간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게 있겠죠. 그게 흔히 말하는 헬리콥터먼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정부가 민간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전 지출 또는 뭐 재정 지출인데, 재정 지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